안녕하세요.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가치 투자자로 거듭나다. 이 책에 대해서 제 나름의 핵심을 뽑아서 7개 포인트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미슐랭 별 몇 개를 주고 싶냐? 제 나름으로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빕구르망을 주려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훑어보다가 야, 이거 정말 추천하고 싶다. 그래서 11개를 주기로 했습니다. 빕구르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미슐랭 가이드북에는 1스타, 2스타, 3스타가 있고 그 밑에 빕구르망이라는 등급이 있어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한국에서는 한 35,000원 정도로 부담 없이 가볼 만한 족발이나 칼국수나 평양냉면 이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미슐랭 스타 하면은 파인다이닝, 캐비어에 푸아그라에 스테이크 이런 고급 재료를 아낌없이 써서 굉장히 큰 비싼 그릇에 요만큼 담아내는데 여러 코스로 되어 있어서 한 2-3시간 써야 되고 먹고 나면 사진은 많이 남는데 배는 고픈 그런 화려한 코스 요리들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빕구르망은 서민들이 많이 먹는 한 그릇만 먹어도 충실하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그런 집들이 빕구르망급에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플레이트 등급이라고 1스타, 2스타, 3스타는 아니지만 추천할 만한 집들도 있는데 저는 빕구르망이 되게 정감이 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빕구르망 맛집들 거의 다 가봤는데 이 책이 처음에는 빕구르망 같은 책이더라고요. 일단 그 유명한 투자자 워런 버핏하고 점심 식사를 한 얘기를 쓴 책이겠죠. 그래서 투자의 본질이나 엑기스 이런 게 아니라 좀 뭐랄까 유명인 팔아가지고 이벤트 한 번으로 책 쓴 게 아닌가 싶은데 다시 읽으면서 보니까 너무나 충실하고 너무나 재료가 좋고 수십 년의 내공이 가득 들어있는 저자의 경험의 엑기스가 정말 맛있게 전달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야, 이것도 원스타는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슐랭 가이드북처럼 추천사를 쓴다면 저는 이렇게 쓸게요. 투자는 궁금한데 잘 모르겠는 모든 사람을 위한 투자 영웅담, 투자 여행기로 추천하는 책. 투자는 안 해도 인생에서 큰 변화를 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책. 테마 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 그리고 창의적인 영감을 받고 싶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작가들을 위한 책. 사실 이런 거 다 모르겠고 역자가 이건님이라는 거, 그리고 감수자가 신진호님이라는 거 자체로도 그분의 이름만으로도 한국에서는 사실 투자 서적의 미슐랭급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누가 읽어야 되냐? 다른 책과 차별점이 뭐냐?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비싸기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작년에는 거의 50억에 팔렸죠. 그 경매가 왜 그렇게 비싼지, 워런 버핏은 돈도 많은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런 거 궁금한 분들, 그리고 워런 버핏을 존경하고 그 투자 전략에 관심 있는 분들, 투자자들 중에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워런 버핏이 오마하라는 미국 시골에 살거든요. 왜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나?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게 궁금한 분들도 읽으면 좋고요. 나는 가치 투자에 관심이 있다. 이런 쪽으로 개발해 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읽으시면 되고요. 투자에 관심 없어도 여행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을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는 예를 들면 남극 여행에서 그 깃발 꽂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지점에 가기까지 그 부단한 과정과 자아 성찰과 내면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섬세한 문체로 잘 쓰여져 있습니다. 아까도 투자 문학, 투자 영웅담, 투자 여행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학으로 대리만족하면서 실제로 이 과정들을 겪어온 사람들이 어떤 여정을 거쳐왔나 그걸 생생하게 대리체험하면서 만족해보고 싶은 사람은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투자는 인문학이다. 종합 인생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훌륭한 투자자는 무엇을 읽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배우나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궁금한 분들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훌륭한 투자자들이 읽는 책들, 행동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식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좋은 책과 인물들에 대한 관찰과 묘사들이 정말 훌륭합니다. 이 저자가 문학 청년이었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이 사람이 좋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두뇌의 구조와 그 작동 방법도 연구를 하는데 행동경제학, 행동재무학, 신경경제학 이런 책은 물론이고 이론 물리학,
그리고 진화생물학에서 유명한 에드워드 윌슨의 개미 세계 여행 이런 책들까지 읽고 나름으로 소화를 해서 투자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화두가 있으니까 어디서 뭘 봐도 배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이론적 모델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정신적 격자 모형을 가져야 된다는 그 워런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먼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세상을 보면서 자기 걸로 흡수해 가는가, 이 생각의 과정 자체도 굉장히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야든지 나도 거인이 한번 되어보고 싶다. 그리고 거인들의 전략을 따라하면서 나도 거인이 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만의 철학과 라이프 스타일을 제대로 세팅을 해보고 싶다. 최적화해보고 싶다. 이런 거 연구 중인 사람은 꼭 읽어야 됩니다. 이 저자가 자기는 어디에 살기로 왜 결심을 했는지, 책상 세팅은 어떻게 하기로 결심을 했는지, 자기가 보는 정보들은 어떻게 선별하고 세팅하기로 했는지, 그 정보의 순서는 어떻게 배치해서 나의 동물적인 두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제대로 정보를 흡수하게끔 설계를 하는지 등등등 자신의 환경을 세팅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추상적인 자기 만족이 아니라 투자 성과라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자세, 그것도 배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책 바깥의 이야기인데요. 워런 버핏과 이분이 식사를 할 때는 경매 낙찰받은 게 7, 8억 사이였거든요. 65만 불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근데 작년인 2020년에는 누가 낙찰을 받았냐? 중국인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3시간짜리 점심 식사를 무려 50억 원 정도 하는 돈을 주고 낙찰을 받은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저스틴 선,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50억 원을 다 뽑고도 남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스틴 선이 누구인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와, 세상에 이런 엄친아가 있나 싶은데요. 베이징대 역사학과를 수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합격 통지서를 다 받았는데 펜실베이니아 대학에 가서 역사학 석사를 받았고,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은 트론이라고 시총 굉장히 높은 암호화폐가 있는데요. 요즘에 가상자산이라고도 하죠. 트론의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고요. 트위터를 열심히 하면서 암호화폐에 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너무나 열심히 그런 이슈에 뛰어들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 관종이야. 남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정말 애를 쓰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너무 천재고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약간 관종이란 얘기는 둘 다 듣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이 시대적인 전환을 잘 즐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스틴 선이 워런 버핏과 만나러 가기 전부터 트윗을 하고 만나서 그 자리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다 끌어내면서 자기 마케팅으로도 쓰거든요. 사실 저스틴 선에 대해서 이름 안 들어봤지만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때문에 이름 들어보고 그 사람이 트론 개발자야 이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마케팅 효과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스틴 선이 워런 버핏하고 동급이 되는 거잖아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사람 돈 굉장히 많으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충분히 없고도 남았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케팅 전략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어떤 레시피로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인가? 이 책에 나오는 방식 그대로 따라해보면 좋잖아요. 이 저자인 가이 스파이어가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할 때는요. 뉴욕에 있는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3시간 정도 식사를 해요. 스테이크, 해시 브라운, 그리고 체리 코크를 워런 버핏이 먹는다고 하는데요. 똑같이 해보면 좋죠. 그래서 스테이크 집을 미리 예약을 해놓고요. 스테이크 집에서 선배나 멘토에게 식사를 내가 대접하기로 미리 약속을 해놓고 그 사람이 쓴 책을 읽는다든지 그 사람에게 배우고 싶은 거를 미리 조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준비를 하는 세팅으로 이 책을 읽으면 더욱 흥미롭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많은 걸 배우는 친구가 있는데 한 번 만나면 서너 시간밖에 못 보지만 제가 준비를 해가기 때문에 더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현대의 스테이크는 아니고 더 패티번이라고 쇠고기 패티가 들어간 수제 버거를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했었죠. 선배나 멘토와 식사를 하기로, 그것도 워런 버핏이 먹는 스테이크를 먹기로 예약을 해놓고 보면 더욱 즐거운 세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키움증권이나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를 튼 다음에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 주식이 있거든요.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한 주 사놓고 보면 더욱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돈을 걸면 공부가 잘 되고 더욱더
벌써 잘 되기 바라는 선한 마음이 막 솟아올라오거든요.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A주가 있고 B주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A주는 무려 지금 43만 불입니다. 한 주가 5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살 사람만 우리 회사 주식을 사라. 샀다 팔았다 하지 마. 정말 가치를 아는 사람만 들어와라. 그래서 이 가격이 된 건데 그동안 주식 분할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실 연봉으로 보면 연마다 가치가 계속 꾸준히 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거 팔지 않고 그 워런 버핏과 함께 부자이기를 가겠다. 이런 결심을 하신 분이면 43만 불짜리 주식 한 주를 사놓고 이 책을 읽으시면 더욱더 맛이 날 것 같고요. 5억 원이 없다. 그러시면 버크셔 해서웨이 B주를 사시면 됩니다. B주는 3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세 번째는 워런 버핏을 이용한 저스틴 선의 정신을 본받고 싶다. 그러시면 업비트 앱을 가시고 트론이라는 이 저스틴 선이 개발한 암호화폐를 또 좀 사놓고 이 책을 보시면 아 정말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나의 감각으로도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재미있는 세팅도 즐겨보면 좋잖아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책의 핵심 내용과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의 추천사에는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내면적 가치를 지닌 훌륭한 투자자 되기. 네,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잘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이 책은 투자업계의 유명한 구루가 쓴 책이 아니라서 오히려 이제 막 투자의 세계로 들어선 초보 투자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책이다. 이 책은 투자에 필요한 특별한 지식이나 전략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투자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엑기스죠. 국민대 이찬우 교수님이 쓰신 추천사입니다. 이제 저자가 쓴 서론입니다. 제목이 투자는 자신의 내면을 다루는 게임이다. 예, 정말 잘 뽑았죠. 이거 첫 문단이 이거예요. 이 책을 쓴 목적은 내가 투자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직접 배운 바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이 책은 나의 변신 과정을 추적한다. 나는 인생 경로에서 깨달음을 얻기까지 지난 20년의 대부분을 소비했으며 그 과정에서 실수도 잦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다. 이 책이 당신의 실수와 시간 낭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워라. 남의 실수로부터 배우면 더 좋다. 이 책의 목차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사, 서론, 그 다음에 본문은 1장에서 13장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수 후기, 역자 후기, 맨 마지막에 참고 문헌과 추천 도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요, 저는 이 책을 처음 열었을 때 추천사와 프롤로그도 짧고 좋아서 줄줄 읽었는데 1장을 펴는 순간 끝까지 다 한 큐에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1장 제목이 이래요. 악의 소굴에서 워런 버핏에게로. 악의 소굴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리고 그 천상계가 워런 버핏으로 설정이 돼 있는 이 대조 이거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목 바로 밑에 인용된 게 햄릿이에요. 햄릿. 무려 햄릿. 그리고 어느 부분을 인용을 했냐면 1막 2장인데요. 아 너무도 더러운 이 육체 완전히 녹아서 이슬이나 되어버렸으면 온통 지루하고 진부하며 무익하고 도무지 쓸모없는 이 세상 뜰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악취가 코를 찌르는구나. 인생이 너무 의미 없다 뭐 이런 염세주의적인 걸 인용을 한 다음에 도입부 두 문단이 기가 막힙니다. 당신은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혐오해 보았는가? 햄릿처럼 자살 충동까지 느낀 것은 아니지만 나도 못지않게 비참한 심정이었다. 나는 투자은행가들이 역겨웠으며 특히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역겨웠다. 내가 근무하던 투자은행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분이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은 나 자신조차 역겨웠다는 사실이다. 이것만 읽으면 아니 이 잘 나가는 투자자가 왜 이런 소리를 해? 근데 두 번째 문단이 자신의 그 매력을 촥 한 문단에 표현을 합니다. 약 2년 전만 해도 나는 세상을 곧 정복할 기세였다. 당시 나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학생이었다. 게다가 나는 옥스퍼드대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내게 불가능은 없는 듯했다. 무모하고도 어리석게 첫 직장을 선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다. 1장에 들어가는 햄릿 인용부와 이 두 문단으로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호기심이 확 솟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걸 설명해 줍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를 졸업하기 몇 달 전에 그 맨하탄에 있는 DH 블레어 투자은행이라는 데 회장 보좌역 구인 광고를 보고 나서 이 회사로 들어갔거든요. 이 회사가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서. 근데 갔더니 진짜 월스트리트에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모여있고 실제로는 좋은 투자를 하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살아남으려면 공격적으로 뻥을 치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와 이게 뭐야 싶었던 거죠. 도덕의 절벽 끝에 자기가 서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18개월을 보냈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내 깨끗했던 평판은 더러워지고 내 경력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내가 옥스퍼드와 하버드에서 쌓은 이력서와 평판은 가루가 되었다. 와,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에도 소름이 끼친다고 회고를 하고 있어요. 자기처럼 똑똑하고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도 잘못된 환경에 휘말리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기가 정말로 쉽다.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환경이 우리를 바꾼다. 그래서 지극히 조심해서 올바른 환경을 선택하고 올바른 사람과 함께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첫 회사 들어갔던 게 인생의 최악의 실수였다고 하면서 이런 인생을 통해서 평판을 더럽힐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쓰면서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냐.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5분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잘못된 회사를 들어가서 정말 인생이 망가졌는데 우연히도 워런 버핏 책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명밧줄을 발견한 기분을 느꼈죠. 그래서 도덕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워런 버핏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그의 손을 꼭 잡는 그런 기분으로 여정을 시작했죠. 그 여정이 바로 이 책이라는 거고요. 2장 제목이 엘리트 교육의 위험성이에요. 아니, 자기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학교들을 나왔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인생에서 왜 가장 생산성 높은 시간을 낭비한 거야? 라면서 그 문제를 파고드는 게 이 2장 내용이에요. 고상한 학구적인 사고로 멋진 교육을 받으면 장기적으로는 성공에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교육을 받으면 페라리가 되는데 실제로 세상에 필요한 것은 다양한 환경에서 잘 굴러가는 강인한 지프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기처럼 좋은 학교에서 경쟁적으로 자란 사람은 외면적 평가를 너무나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의 형성기에 심각한 결함이 축적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성공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면적 평가를 적용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인정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워런 버핏이 끊임없이 배우면서 자신을 계속 향상시킨 덕분에 크게 성공했다고 하면서 워런 버핏은 70대와 80대에 계속 성장하고 발전했다. 누구든 공부하면 놀라울 정도로 유리해진다. 이런 얘기를 찰리 먼거를 인용해서 썼고요. 엘리트 교육보다는 워런 버핏이 세운 원칙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방법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하고요. 3장은 불속 걷기, 가치 투자의 첫걸음이란 제목이고요. 이 회사 DH 블레어를 그만두고서 일자리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손상된 상품이어서 아무도 자기를 고용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내면에서 정말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는 방법을 막 찾아다니다가 그 유명한 토니 로빈스를 발견을 했어요. 사실 이 사람은 영국의 명문대를 나왔고 유럽 사람들이 좀 미국인 천박하게 보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토니 로빈스 같이 시골뜨기 같은 그런 사람한테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스탠퍼드에서 박사를 받은 매우 똑똑한 스위스인 부부가 토니 로빈스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자기가 마음을 열게 됐다고 그러고요. 토니 로빈스의 세미나가 되게 비싼데 넷플릭스에도 토니 로빈스 세미나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면서 이 세미나에서 내면의 힘을 키워내는데요. 처음에 여기 가서는 사람들 다 미친 거 아니야? 도망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토니 로빈스 따라서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의식이 바뀌네? 스며들기 시작했고요. 의식의 위력을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세미나에 가면 숯불을 피워놓고 막 걸어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연습을 하는데 그것까지 했다는 거예요. 첫 경력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면에 더 관심이 많아졌고 토니 로빈스 책을 읽게 됐고 카네기 인간관계론도 읽게 됐고 나폴레온 힐까지 읽게 됐고 자기개발, 성공학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도 새로운 눈으로 계속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가치 투자자들의 작은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또 생각도 해보고 면접 가서 낙방이 됐지만 이 사람들이 워런 버핏의 책을 선물을 했다고 그래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또 세쿼이어 펀드를 운영하는 가치 투자 회사 루안 커니프라는 회사를 또 알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 또 취직하고 싶어서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 이사가 자기를 사무실로 초대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 회사랑 계속 관계를 맺고 싶어서 세쿼이어 펀드까지 가입을 했고요. 그래야 이 회사가 매년 봄에 여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펀드는 더 이상 이제 추가 판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베이에서 중고로 삽니다. 128달러면 원래 살 수 있어야 되는데요. 500달러를 내고 웃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한테 배움이 오면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 3배의 금액을 내고도
배움의 기회를 사는 사람이 된 거죠. 세쿼이어 주주총회를 또 다니기 시작했더니 여기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의 회사의 주주가 또 많았더래요. 그리고 가끔은 버크셔 해서웨이 경영진도 왔고요.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도 읽기 시작했고 보고서도 보기 시작했는데 우와, 워런 버핏 대단한 사람이네 하면서 자기한테 점점 단순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워런 버핏이 내 입장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 예. 이게 토니 로빈스가 우리의 영웅을 나의 모델로 삼는 과정이라고 설명한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닮고 싶으면 그 사람의 행동은 물론 숨쉬는 방법까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카피해서 정밀하게 흉내를 내라고 하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워런 버핏을 모방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었다고 회고를 해요. 주파수 채널을 바꾼 기분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버핏을 공부하고 그라면 어떻게 했을까? 상상하는 방식으로 그를 스승으로 삼아서 계속 배웠다고 하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투자한 종목들이 보고서를 다 받아가지고 봤어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까지 갑니다. 버핏이 즐겨 찾는 레스토랑 고라츠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버크셔 주주들하고 또 스테이크도 먹어봤고요. 그 주주들 중에 워런 버핏의 팬들, 그 사람들하고 또 어울렸죠. 그러다가 주주총회 시작되기 전에 워런 버핏이 좀 긴장해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그때 잠시 수다를 떨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가족이 좀 부자 가문인데 가족의 돈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좀 시작했죠. 그래서 사장은 제목이 뉴욕 소용돌이입니다. 뉴욕에서 자기가 만든 펀드에 가족과 친척들이 돈을 운용을 했는데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워런 버핏이 펀드를 운용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뉴욕에서는 너무나 이상하고 바보 같은 방식이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마 해서 안 했는데 나중에 되게 후회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환경에 거스르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걸 계속 깨닫는 거예요. 문제는 가치 왜곡과 유혹이 넘쳐나는 뉴욕 금융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가 매우 쉽다는 점이었다. 나는 환경이 지성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차츰 깨달았다. 그래서 워런 버핏처럼 그 시골 오마하로 이사를 해버릴까 생각도 했었고요. 월스트리트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는 방법으로 적당히 해결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펀드가 너무너무 잘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여기 뭔가 팔려는 사람도 생기고 그랬더니 자기가 첫 회사에서 굉장히 겸손해져서 나왔는데 점점 다시 내면에서 탐욕과 욕망이 고개를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죠. 자신의 감정적 약점을 자기도 누가 막 띄워주고 칭찬해주면 정신 못 차리고 이런 걸 너무 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적 약점을 감지해서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적절한 전략을 개발하는 이런 자기 수정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사람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 자기 심리적 약점을 드러낸다고 해요. 탐욕이라든가 권력,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건데 자기를 잘 보니까 질투심이 가장 큰 약점이었대요. 막 상위 1% 중에서도 또 1%가 되고 싶고 최정상에 도달하고 싶고 자기를 팔고 싶고 남한테 성공을 막 과시하고 싶고 정말 솔직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에서 좋은 친구들을 또 꽤 만났어요. 그래서 이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자기가 잘못된 투자를 했을 때 조용히 거기 좀 이상한 회사다. 자기는 공매도 포지션 잔뜩 구축했다. 10년치가 넘는 그 회사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 회사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거기 맞섰는데 그래도 좋은 친구니까 끝까지 설득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날 보유 주식의 3분의 1을 팔았고 나중에 이 회사 주식이 떡락할 때 정말 다행이었다고 가슴을 쓸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공매도가 너무 에너지가 안 좋은 작업이어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더 단순하고 더 정신건강에 좋은 방법을 찾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뉴욕에 살 필요가 없구나. 펀드 자산 규모를 키울 필요도 없구나. 나한테 이거 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과정이 또 있었고요. 5장은 제목이 스승을 만나다 예요. 이런 과정에서 또 친구를 만났는데 버크셔 해서웨이와 세콰이어 펀드의 양쪽에 투자하는 친구였는데요. 그 사람이 그 워런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멍거가 강연한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는 24가지 원인 CD를 줬대요. 그래서 18개월 동안 차에서 이 CD만 들었대요. 반복해서. 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워런 버핏도 자기 파트너인 찰리 멍거를 정말 찬양을 하지만 찰리 멍거는 정말로 다양한 학문을 섭렵을 하고 심리학, 경제학, 경영학 이런 걸 다 녹였는데 그게 이 강연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찰리 멍거는 우리 뇌가 파충류의 뇌가 막 움직이고 그러면 투자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자도 자기 주변에서 발생하는 온갖 오류들 그런 패턴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해마다 5월 첫째 주에 버크셔 주주총회에 참석하게 됐고요. 여기에 오는 사람들 중에 그 유명한 로버트 치알디니라고 설득의 심리학을 쓴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거 책까지 또 다 읽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매일 3통씩 매주 15통의 카드를 보내보고요. 근데 이 감사의 편지를 쓰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뭐 수미한테 오늘 너무 일해주셔서 감사해요. 뭐 아침에 커피 타준 사람한테 쓰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런 게 습관이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평생의 친구이자 멘토가 된 모니 씨라는 친구를 만났는데요. 모니 씨의 연례회의에 참석하고 나서 뉴욕으로 돌아와서 간단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감사 편지를 쓰는 게 뭘 기대하는 것도 아니면서 자기 습관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당신 회의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분에 인생과 투자에 대해서 많이 배웠으며 훌륭한 분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이런 게 기적이 될 때가 있는 거죠. 자기는 그냥 그 주에 한 10통 보낸 짧은 편지 중에 하나였을 뿐인데요. 모니 씨가 이 사람을 확실히 기억하게 된 거예요. 왜? 그 연례회의가 끝나고 편지를 보낸 사람이 이 저자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하고 6개월 있다가 자기가 또 무슨 회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너 같이 갈래? 만찬 함께 할래? 이렇게 오퍼하는 메일을 보낸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고 그래요. 이 책에서 모니 씨 얘기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토이자 훌륭한 투자자이자 자기 최고의 친구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둘이 너무나 마음을 열고 친해지게 됐고요. 모니 씨가 또 좋은 책을 소개를 해줍니다.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이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몇 달 있다가 뉴욕에서 아침 먹자 무슨 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근데 이럴 때 그냥 헐레벌떡 가는 게 아니라 준비를 다 합니다. 이 저자가. 이날 만남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만남이 될 것 같아서 기억에 남는 만남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여러 식당 중에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식당을 선택을 했고요. 왜? 센트럴파크 전망이 근사하게 보이고요. 이 모니 씨가 출장 온 그 행사장에서도 가까웠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약속 전날에 식당을 미리 가봅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치를 확인까지 하고요. 웨이터한테 팁을 주면서 계산서는 내가 낼 거야.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가 낼 거야. 이런 걸 미리 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정성이 있으면 정말 어떤 멘토든 나의 편으로 만들 수 있죠. 대부분의 사업은 사소한 일을 수없이 잘해야 성공한다는 것을 이 저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 편지 보내기, 훌륭한 아침 식사 장소 선택,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남을 대접하기, 이런 걸 정말 잘하는 겸손한 사람이 이미 되어 있었던 거죠. 이날 아침 식사에서 이 모니 씨라는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베이에서 경매로 나오는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에 한번 응찰을 해보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근데 이 저자가 부자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점심에 지출하는 건 좀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모니 씨는 이미 투자 많이 해본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기부금은 워런 버핏이 갖는 게 아니야. 글라이드 재단이라고 굉장히 훌륭한 자선단체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거기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 거고 워런 버핏과의 점심은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65만 달러에 낙찰이 되고 나서는 몇 달 동안 계속 준비를 합니다. 자신의 영웅을 3시간밖에 만날 수가 없고 이 큰 비용을 들였는데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죠. 그래서 6장이 버핏과의 점심입니다. 그동안 이 사람은 버핏처럼 생각하고 버핏처럼 투자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요. 버핏에 관한 글을 계속 읽었고 그가 산 종목을 공부했으며 그의 성공 요소를 복제하려고 온 힘을 기울였다고 해요. 그때까지 버크셔 주주총회에 한 10번이나 이미 참석한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버핏 팬클럽 회원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글라이드 재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심지어 그 재단 설립자인 목사까지 만나본 거예요. 일부러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요. 그래서 어떤 단체인지도 공부를 해보고 버핏이 왜 이 재단을 골랐을까도 공부를 해보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점심 식사를 하는 때가 왔습니다. 맨해튼에 있는 스미스 앤 월렌스키 스테이크하우스가 장소였고요. 모니 씨와 자신의 가족 이렇게 총 6명이 갔다고 해요. 이 행사를 기념하려고 버핏한테 허락을 얻어서 결혼식 사진 작가까지 고용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고요. 그 순간순간을 다 이 문학적인 문체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버핏이 자기 아이들한테 얼마나 친절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참고로 워런 버핏은 덜 익힌 스테이크, 해시 브라운, 체리 코크를 주문했다고 하고요. 자기도 똑같이 메뉴를 시켰다고 해요. 버핏도 이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열심히 조사를 하고 왔다고 하고요. 또 버핏이 중요한 얘기들을 몇 개 했는데
저자가 따옴표에서 써놨습니다. 외면적 평가가 아니라 항상 내면적 평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요. 버핏과 점심을 먹으면서 배운 가장 커다란 교훈이 뭐냐 하면 버핏이 강한 이유를 알게 됐대요. 자신의 정체성과 인생 철학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기교를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준이나 견해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워런 버핏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보니까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디저트 같은 거 사소한 즐거움도 다 챙겨서 악착같이 즐겁게 먹는다든가. 넷플릭스에 보면 빌 게이츠하고 같이 점심 먹는 거 나오는데 맥도날드에서 먹어요. 근데 소금도 많이 뿌려서 먹고요. 일사가 하지 말라는데 자기 즐거운 대로 막 먹어요. 그런 귀여운 면도 있고요. 그리고 워런 버핏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많이 알게 됐는데요. 스스로 조용한 환경을 조성해서 차분하면서도 합리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광기 어린 대중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오마하에 머물렀다고 하고요. 평소에 휴대전화 꺼놓고요. 이메일 주소조차 없고 자기 판단을 흐릴 수 있는 외부 제안은 주저없이 거절한다고 해요. 회의도 잘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저자도 워런 버핏을 카피합니다. 자기도 월스트리트에서 멀리 떨어져야겠다. 내 생각을 흐리는 다른 소음 다 차단해야겠다. 그리고 7장 제목이 금융위기 허공속으로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상황인데요. 악몽 같았다고 해요. 자기도 돈 왕창 잃어버릴 뻔했는데 자기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리먼 브라더스 채권에 상당히 투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 사람이 이때 많이 잃지 않았던 이유는 유대인이거든요. 할아버지가 나치 독일에서 탈출할 때 약간의 돈을 갖고 와서 그걸 다 불려서 이스라엘에 집을 짓고 영국으로 이사했을 때 부모님도 저렴한 주택가에 집을 장만하고 그런 식으로 막대한 재산을 잃어본 가문이기 때문에 돈을 리스크 없이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지 아는 집안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돈을 빌려서는 투자를 하지 않았고 그게 이 금융위기에서 쓰러지지 않게 자신을 지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때 멘탈이 참 안 좋았겠죠. 예, 그래서 토니 로빈스에게 배운 전략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려면 역경을 극복한 영웅들을 연구해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 상상하면서 태도와 행동을 본받아야겠다. 그래서 밤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읽었대요. 그리고 어니스트 셰클턴 남극 대륙 그 탐험가죠. 이 사람이 또 옆에 있다고 상상을 했고요. 그래서 자기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신념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때 멘탈을 잘 유지하면서 투자를 해놨던 주식들이 몇 년 있다가 다 두세 배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금융위기에 굉장히 잘 대응을 했지만 펀드 운용 방식도 좀 더 바꾸고 생활 방식은 완전히 바꿔야겠다고 이 시기 때 느꼈다고 해요. 나는 금융위기를 통해서 성공 투자가 대박 종목을 발굴하는 거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온갖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물리적, 지성적, 심리적으로 최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때 고통스럽게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나 모닛이라는 친구의 엄청난 지능을 복제할 수는 없지만 구조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복제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리셋 버튼을 눌렀대요. 2009년 여름에 뉴욕에서 스위스 취리히로 이사를 갔다는 거죠. 8장 제목이 내가 선택한 오마하 이상적 환경 조성이에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오마하라는 시골에 사는 것처럼 자기는 스위스 쥐리히에 산다고 그랬고요. 여기서 이제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과학적으로 굉장히 설명을 설득력 있게 해놨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여서 계산하고 답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행동 경제학자들 막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 카너먼. 사실은 우리 인간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의 대부분은 반이성적이고 본능적으로 작동하는 두뇌 부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원시적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사실 아이작 뉴턴도 그 천재가 주식 투자 잘못해서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뉴턴이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해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찰리 멍거 같은 투자가들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경제학적, 합리적 인간 모델, 표준 모델 이런 게 시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생물학적 모델이 더 적합하다. 그래서 자기가 에드워드 윌슨의 개미 세계 여행을 읽었다고 하고요. 대학 내내 경제학에 대해서 배운 것보다 이 책 한 권에서 더 많이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행동 재무학, 신경 경제학 이런 거 읽으면서
와, 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를 성찰을 해보니까 자기가 주의력 결핍증이 있더래요. 그래서 사소한 실수를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시간 실수를 할까봐 자기 사무실에 큼직한 벽시계를 설치를 했고요. 책상은 항상 깨끗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물건은 항상 똑같은 장소에 둬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었고요. 개인 비서한테는 사소한 일 내가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잘 챙겨달라. 비행기 탑승 시간, 업무 약속 이런 거 다 챙겨달라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주의력 결핍증도 좋아졌지만 투자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자기의 정신적 결함을 잘 알아야 되고요. 비성적 태도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책을 만들어서 적절한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해요. 그리고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두뇌에서 비성적인 그 결정을 내리는 그 부위, 그걸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주식 포트폴리오 관리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걸 굳게 믿게 됐대요. 근데 뉴욕에 있으면은 비성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막 끊임없는 에너지, 경쟁심, 온갖 소문, 막대한 돈 이런 것만 보면 자기는 정신을 잃는다는 거예요. 되게 솔직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감, 온갖 소음 이런 거에 시달리지 않고 조용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마도 생각해보고 모니시라는 친구가 있는 동네 여러 군데 생각해보다가 결국 스위스 쥐리를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생활의 질이 굉장히 좋은 세계 상위권에 드는 데고요. 작고 안전하고 건물이 예쁘고 공기와 물이 맑고 인프라가 좋고 공립학교가 훌륭하고 너무나 멋진 산 당연하죠. 그리고 멋진 스키장, 공항도 우수하고 물가는 비싼 편이지만 또 사람들이 평등주의가 강해서 대중교통도 너무 좋고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는 게 그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조용하고 즐겁고 단조로워서 정신적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쥐리히에서 조용히 살면서 사색을 즐긴 사람들이 많은데요. 칼 융, 제임스 조이스, 리처드 바그너, 블라디미르 레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런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쥐리히에 살면 투자업계 사람들을 만날 일도 없고 대인관계에 들어가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사실 사람들의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이게 고갈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콜릿 칩 쿠키를 사놓으면 그거를 먹고 싶은 거 참는 것만으로도 의지력이 감소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못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는 탐욕과 질투를 경계하는 아예 그게 내 근처로 올 수 없는 환경을 구축을 한 거죠. 알고 보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다른 투자자들도 다 그렇대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오마하에 만들어 놓은 환경을 카피를 했대요. 도심에서 살짝 떨어진 곳에 사무실을 뒀고요. 출퇴근 시간 이때 걸어 다닐 수 있게. 근데 자기가 좀 이른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직장과 가정을 구분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고요. 자기는 달리기와 스키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취미생활을 잘할 수 있는 세팅을 또 뒀고요. 자기가 좀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화랑 컴퓨터를 써야 되는 거는 복도 한쪽 끝에 작업실에 반드시 가야만 할 수 있게 일부러 어렵게 그리고 서서 일하도록 또 세팅을 했고요. 도서실을 또 복도 반대편 끝에 만들었는데 여기는 전화와 컴퓨터가 없게 만들었대요. 이 사람이 방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방해를 할 수가 없고요. 잠재의식 차원에서도 찰리 먼거와 워런 버핏을 본받을 수 있도록 했대요. 그래서 사진을 뒀다는 거죠. 워런 버핏하고 식사를 한번 했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나중에는 오마하 사무실로 불러서 구경도 시켜줬고요. 가장 인상적인 점이 워런 버핏의 정신을 어지럽힐 만한 요소가 사무실에 거의 없었다고 해요. 사무실에는 의자가 2개밖에 없고 사람들이 모일 공간도 없었다는 거죠. 일부러 작은 책상을 쓰기 때문에 자료를 쌓아둘 수도 없대요. 그래서 워런 버핏의 사무실 환경까지 이 저자는 카피를 했고요. 자, 9장. 탭댄스를 배우다. 즐거움에 눈뜨다. 이 사람은 쥐리히로 이사를 하면서 인생의 다른 측면도 바꾸기로 했대요. 인생에 대한 태도를 바꿨대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힘든 걸 보고 인생을 좀 더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자주 여행을 하기 시작했대요. 친구와 인도 여행도 갔고요. 테드엑스 강연회를 공동 개최하기도 하고 스위스 아트 바젤 같은 미술 행사도 가고 옥스퍼드, 하버드, 이스라엘의 바이츠만 과학연구소 기관 후원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유익한 관계를 많이 맺었고 활기가 솟고 자신한테 충실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스위스 시골에 살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이 자기를 방문하지 않게 되면서 그동안 억지로 끌려가면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고요. 그러면서 더 좋은 사람과 함께 긴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 거죠. 스키도 많이 타게 됐고요. 매주 며칠씩 달리고 자전거를 탔고요. 그리고
자기가 존경하는 워런 버핏, 찰리 먼거, 빌 게이츠, 모니 씨가 전부 다 브릿지 게임을 즐겼기 때문에 자기도 즐겼고, 그래서 인생을 더 가볍고 즐겁게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잘 실천을 했고, 워런 버핏처럼 원하지 않는 일은 억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걸 잘 지켰죠. 그리고 10장 투자도구, 투자 절차 개선. 앞에서 자기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거를 잘 했다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하나의 도구를 더 사용했다는 얘기가 10장 얘기입니다.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원칙과 절차를 개발하는 거죠. 금융위기를 겪고 나니까 자기 행동을 더 체계화해야겠다. 복잡한 의사결정 절차를 단순화해야겠다. 그 원칙을 만든 거죠. 그래서 8가지 원칙을 만들었대요. 실험을 하면서. 첫 번째가 주가를 자주 확인하지 않는다. 지금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확인을 한대요. 왜냐하면 그 깜빡깜빡 하는 걸 보면 자기도 모르게 충동 매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의지력을 그런 데 쓰지 않기로 한 거죠. 의지력을 더 건설적으로 사용하고 싶었다고 해요. 두 번째가 누가 팔려고 애쓰는 것은 사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든 누구를 만나든 누가 팔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예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도 그렇다고 하죠. 세 번째는 경영진과 면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영진이 너무나 노련한 세일즈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은 자기 판단이 왜곡되기 쉽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올바른 순서로 투자 자료를 수집한다.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일단 처음 들어온 정보를 자꾸 지키려고 해요. 다른 정보가 못 들어오도록 차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부터 읽는데요. 공식적인 서류, 사업보고서, SEC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 이런 것들부터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자료를 본다고 해요. 그리고 인터넷을 많이 쓰면 정신이 산만해지기 때문에 신문이나 잡지도 일부러 종이판으로 읽는다고 하고요. 회사의 공식 서류를 전부 공부한 다음에만 언론 보도를 읽어본다고 해요. 5번은 투자 아이디어는 사심이 없는 사람과 논의한다. 6번은 개장 시간에는 절대 매매하지 않는다. 개장 시간에는 주가 보지도 않지만 매매는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인 중에 한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다음날 평균 가격에 사거나 팔라고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해요. 시장 평균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하려고 그 약간 금액 때문에 막 하루 종일 매달려 있고 이런 게 더 손해가 많다는 거죠. 7번은 매수한 주식이 폭락하면 2년 이상 보유한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주식을 선택할 때 더 신중하게 고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주식 사기 전에 자기한테 물어본대요. 이 주식이 바로 50% 폭락하면 2년간 갖고 있을 수 있어? 현재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이것도 심리학적인 건데요. 왜냐면 사람이 내가 뭐 갖고 있어, 내가 뭐 이런 거 할 거야, 한번 약속을 하면 그걸 뒤집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우리 두뇌가 그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하고 나면 내가 이거 지금 안 좋다고 판단했는데 팔 수가 없어요. 그런 일관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아예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장이 투자 점검 목록, 의사가 가르쳐준 생존 전략. 투자 도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요. 점검 목록이래요. 명백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이거는 외과 의사한테 배운 거래요. 중환자 진료가 너무나 복잡하고 지켜야 될 프로세스가 많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래서 환자를 볼 때 뭐뭐뭐뭐를 해야 된다 이런 목록을 쫙 만들어서 점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투자에도 이런 점검 목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외과 의사의 논문을 자기가 존경하는 친구 모니 씨가 이메일로 보내줘서 이 두 투자자가 외과 의사의 논문을 같이 보면서 자기들 점검 목록을 만든 거죠. 그래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아예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장 버핏, 바브라의 방식. 자기가 인생에서 워런 버핏과 모니 씨를 멀리서 그리고 가까이서 계속 지켜보고 교류를 하면서 투자와 사업 실력이 개선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워런 버핏이 점심 먹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더 나은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자기한테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그래요. 인간관계야말로 킬러 앱이다. 투자는 물론이고 어떤 분야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면 이 중요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유지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또 책 많이 읽고 연구를 많이 훑어봤는데요. 인생에서 올바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어디에도 없다. 그들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조직에 가입을 했대요. 뭐 기업인협회, 청년경영인협회, 그리고 자기가 공동체도 창설을 했대요. 밸류 X라는 데인데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세상의 지혜를 배우고
투자 실력을 높이며 이 과정에서 인격을 수양하는 모임.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모두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걸 지향을 한다고 하고요. 쥐리히에서 유대인 공동체도 가입을 했다고 하고요.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걸 따라가려고 유튜브도 하고 나름의 커뮤니티들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워런 버핏은요, 한 방에 100명이 있으면 자기랑 같이 사업할 사람 10명, 그리고 내가 피해야 될 사람 10명 쉽게 가려낸다고 해요. 그리고 80명은 확실하지 않은 사람 유형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 저자가 사회 연결망에서 제거를 해버린대요. 일단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추려내는 거예요. 비밀스럽거나 불투명해 보이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멀리했대요.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요. 비밀이 없는 사람들만 상대를 한다고 하고요. 자기도 내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될 때는 자기 자료를 미리 다 보내주고요. 그 사람 자료를 또 요청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베풀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정말 지상천국이 따로 없다. 자, 그 다음에 13장이 진정한 가치를 찾아서, 가치 투자에는 진정한 가치 추구도 포함이 된다고 그래요. 돈, 직업, 사회적 지위를 넘어서는 개념이라고 하고요. 내면 여행은 우리가 최고의 자아가 되는 길이며 인생에서 하나뿐인 진실한 길이다. 이 여행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 내가 재산을 모으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재능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가? 근데 이런 내면 여행을 하면 인간 자체로서 기쁘고 성취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투자 능력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실 세계에 굴복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는 수많은 세미나와 심리치료를 다 경험을 한 거죠. 돈 많이 있으면은 이런 거 다 해볼 수 있잖아요. 7년 동안이나 매주 한 번씩 융심리치료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정서중심치료, 인지행동치료, 신경언어학 프로그래밍,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생 다 해봤대요. 저도 사실 돈 많이 벌면 이런 거 다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랍비나 영적 지도자와 함께 종교도 깊이 연구를 했고요. 커리어 코치에게 정기 지도도 받았대요. 철학 공부도 했고요. 자기계발서도 너무 많이 읽었고요. 이렇게 자신이 내면 여행까지 하면서 최고의 자아를 향해 가는 여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책의 핵심 내용과 목차 그리고 중요한 문장들 요약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을 때 주의할 점, 더 잘 흡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워런 버핏을 검색을 해보고 대략 읽어보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인사이드 빌 게이츠라는 다큐멘터리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은 어떤 신박한 영감을 주냐? 투자의 세계나 부자의 세계가 나와 너무 거리가 먼 거야.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명상과 내면의 여행을 하는 사람이야. 나랑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투자와 부자의 길이 내면의 여행과 다르지 않다. 같은 길이다. 이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행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리고 커뮤니티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구나. 여행기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커뮤니티를 이런 식으로 넓혀갈 수 있구나. 이런 영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워런 버핏의 주총이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있으면 좀 비싸더라도 참석해보면 어떨까. 사실 저도 토니 로빈스 한 20년 전부터 그 사람 책 읽으면서 저기 세미나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거기 미국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폭력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워크샵에도 참석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걸 계속 해가야겠다. 그리고 환경 세팅을 하려고 저도 노력하지만 가이스파이어 이 사람만큼 확실하게 나의 히어로를 정해서 카피를 하면서 좀 더 단단하게 성장해 가야겠다. 이런 영감을 얻었습니다. 가이스파이어는 66년생이고요. 젊은 분이죠. 17년 동안 아쿠아 마린 펀드를 운용해서 시장을 뛰어넘는 탁월한 실적을 기록한 분인데 이 감수자 얘기를 보니까 한국에도 실적 좋은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투자 실적보다는 삶의 자세와 워런 버핏한테 배우는 이 여정을 배우는 게 더 남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영감을 주는 책입니다.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배운 게 굉장히 많은 책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더 나은 인생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